네, 3월 고3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 및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부터 간단하게 내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수능 시험지에 대한 모의고사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원 수투를 앞부분으로 22문제를 몰아놨고 뒤에 8문제를 확통으로 따로 빼서 그 시험지를 선택해서 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뭐 다들 잘 해결했겠지만 OMR 카드에 마킹을 할 때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킹을 잘 해야 된다는 거를 네, 연습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문항 배치가 그로 인해서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문항 배치가 바뀌어도 거의 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나 그리고 뭐 객관식에서 마지막에 있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자리로 계속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네,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이번 시험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킬러 문항의 배치가 사실 좀 모호하다는 겁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맨 끝에 있는 문항들이 정말 누가 봐도 킬러 문항처럼 나왔어야 됐는데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덜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준 킬러 문항들이 이게 여기에 배치될 문제인가? 예전 같았으면 한 29번이나 21번 정도에 배치돼도 될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킬러와 준킬러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썩 그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험 보는 입장에서 쉬워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예, 그 시험을 잘 보기에 좀 더 어려워졌죠. 왜냐면은 일단 시간 배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전에는 확실하게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의 배치를 왜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문제들을 제일 마지막에 풀고 나머지 문제들부터 해결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4점 문항의 웬만한 문제들도 꽤 어렵게 출제되는 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킬러와 준킬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예를 들면 자, 객관식에서도 지금 4점이 이제 11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각 페이지에 이제 두 문제씩만 배치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11번, 12번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의 문제들은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던 것만 잘 풀 수 있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물론 이번 모의고사의 난이도일 수도 있겠지만 꽤 자꾸 시간을 걸리게끔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어렵다고는 볼 수 없는데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게끔 하는 문제였고 약간의 신유형도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15번이 예전 같았으면 이제 21번 문항에 배치되는 위치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굉장히 오랜만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기니디가 답이 아닌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꽤 눈여겨볼 만하고요. 자, 아무튼 15번도 사실상 21번에 해당하는 난이도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21번에서 미적분 함수를 다루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혹은 수열을 다루는 문제가 출제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또 그 특징이 뭐냐면 15번에 위치하는 이 문제도 삼각함수의 활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29번의 위치에 해당하는 지금 이 21번 문항도 삼각함수의 활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두 문제를 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항 번호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얘기했지만 기하 도형 문제는 그 도형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만 잘 갖출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못 풀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어렵게 내면은 진짜 어려워서 풀기 어려운 거는 경우의 수를 정말 어렵게 세야 되는 것을 낸다거나 그리고 함수의 추론 문제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일일이 추론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출제했을 때 오답률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22번이 예전 같았으면은 30번 정도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배치됐어야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30번이라고 하기엔 약합니다. 문제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확통으로 넘어와 보면, 네. 일단은 3점짜리로 깔려져 있는 객관식들에 대한 문제는 평이했습니다. 우리가 다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었고요. 객관식 마지막에 해당하는 28번 문항까지도 평이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답형 두 문제에다가 꽤 어려운 문제를 배치해 놓은 건데, 이 중에서 30번 문제는 그래도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총평을 내려볼 수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내 생각에는 EBS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번에도 수능 특강에서 문제를 몇 개 풀어주면서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문제랑 특히 레벨 3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느낌을 갖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 특강 EBS 교재의 그 출제 기조를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EBS의 수학 문제집은 특징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꼬는 게 많고 약간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신유형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문제집이죠. 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EBS에서 나오는 문제집들은 다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계 교재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풀어봐야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킬러와 준킬러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예, 어제 시험을 쳤던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점짜리에서 꽤 많은 문제들이 준킬러 그리고 킬러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 되게 곳곳으로 배치가 돼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빠르게 풀어놓은 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뒷번호에다가 어려운 문항을 배치한 거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뒷번호에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마지막에 해결을 함으로써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점수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84점으로 1등급 커트가 막히게 된다면 사실상 4문항 정도를 버리고 시작해도 1등급을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아마 다들 부족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의 원인은 신유형을 접했기 때문이고, 신유형을 많이 접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EBS 교재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풀어줘야 될지가 준킬러냐 킬러냐 구분이 모호해서 조금 애매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일단은 조금 까다로웠다 하는 문제들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이고요. 자,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언제 활용하는지를 잘 기억해 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추측해낼 수 있어요. 이때는 무슨 법칙을 써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처럼 보통 원하고 삼각형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과 삼각형과 관련된 성질, 그러니까 원의 성질들을 최대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의 성질이 정말 자동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지금도 원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문제예요. 자, 각 ABC의 이등분선과 C, AB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D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 D라는 점은 삼각형 ABC의 무슨 점이 되나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 됩니다. 일단 아는 걸 다 적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쓸지 모르니까요. 내심의 성질을 우리가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연장선과 관련된 얘기고요. 어쨌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란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에서 첫 번째 AC의 길이가 6이다라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AC가 들어있는 요 삼각형 ABC 입장에서 봤을 때, 예, 4와 5의 길이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어요. 자, 이 구조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나머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게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바로 코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AC의 제곱은 자, 5의 제곱과 그리고 4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배의 변의 길이를 곱하고 마지막 코사인 각 ABC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25에서 16을 더하고요. 40이죠. 40에다가 코사인 ABC는 8분의 1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36이 나오고요. AC의 길이는 6이 맞습니다. 니은 가겠습니다. 자, 이 A랑 이 C랑 변의 길이가 같은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EAC를 기준으로 삼각형 EAC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 EAC의 각의 크기들을 지금 최대한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각의 크기 ACE를 보시면 이 각의 크기는 지금 각 ABE와 각 ACE가 원주각의 관계라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각 ABE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원주각을 찾아보면 각 EAC와 각 EBC도 서로 원주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각의 크기도 각 EBC와 같기 때문에 두 줄 그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 EAC랑 각 ECA가 같아지니까 이등변입니다. 자, 따라서 이등변이기 때문에 EA와 EC의 길이는 같다. 맞아요? 디귿. 자, ED의 길이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ED가 지금 어디인지를 찾아봤더니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 ED를 끼고 있는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DE 삼각형을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보조선을 더 긋는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보조선을 긋지 않고 봤을 때 삼각형 ADE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는 AC의 길이를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각형 EA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EA와 EC의 길이가 같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ED를 얻어내기 위해서 삼각형 ADE를 뜯어보자고 했으니까 자, 자세히 살펴보면서 각 ADE 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뚫어져라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구할 수 있는 각이 자, 요 각의 크기가 자, 여기 있는 요 한 줄짜리의 각과 여기 있는 요 두 줄짜리의 각의 합과 같죠. 이거는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그림으로 돼 있어서 조금 표현이 애매하니까요. 자, 우리가 이 한 줄짜리 각의 크기를 A라고 하고요. 두 줄짜리 각의 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각 ADE는 A라는 각과 B라는 각을 더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똑같이 또 뭐가 있냐면은 DAE도 보면은 한 줄짜리와 두 줄짜리의 각이 만나서 생긴 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A 플러스 B예요. 자, 따라서 삼각형 EAD가 이등변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ED의 길이는 어디랑 똑같냐면 EA의 길이와 같아요. 자, 일단은 삼각형 EAD에 대해서 얻게 된 게 이 정도였고요. 그러면 ED와 EA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삼각형을 살포시 꺼내와 보면 삼각형 EAC를 꺼내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보자면은 여기가 6으로 아까 구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요 양변의 길이를 둘 다 x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어디만 알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냐면 자, 요 각의 크기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원에 대한 성질로서 원주각 한 번만 썼는데요. 저 보라 색깔 각을, 그러니까 요 각에 해당하는 거죠.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물음표라는 각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네, 이 물음표라는 각은 각 ABC랑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됩니다. 파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라는 각이 파이에서 각 ABC를 빼면 구할 수 있다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어쨌든 모르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 각의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정보죠. 자, 그러면은 물음표의 각의 크기는 모르더라도 물음표의 코사인 값만 알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각 ABC가 각 ABC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거든요. 자, 이 삼각함수의 값을 변형시켜 보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각 ABC와 같습니다. 다 배웠었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자, 결론은 일단은 우리가 요 EA의 길이인 x를 구하면은 답이 되는 건데 그 x를 구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EAC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자, 그럼 갑니다. 마주보는 36,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고 2번, 그 다음에 2 곱하기 x제곱이고요. 거기다가 코사인 저 물음표 각을 갖고 오면 돼요.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각은 8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따라서 2x제곱에다가 8분의 1 곱해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얘가 4분의 1 x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9 x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x제곱의 값은 16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x는 4가 된다. 변의 길이니까 x는. 그래서 여기는 4인데 문제에서는 8분의 31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만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원의 성질을 잘 발견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어떤 원의 성질이 나왔었냐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180도와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중학교 수학인데요. 중학교 도형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 정리를 해둘 때마다 최근에 나왔던 성질들을 우리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만 잘 얻어낸다면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코사인 법칙의 상황은 뭘 잡고 썼나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할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썼었다. 자, 이것 말고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였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법칙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전 같았다면 29번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는 문제 난이도였습니다. 아까 풀었던 15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법칙을 사용해야 하는지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꽤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일단 시작은 됩니다. 자, 뭐였냐면은 삼각형과 외접원이 나왔을 때는 항상 그 반지름의 길이와 관련된 것은 사인 법칙밖에 없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스몰 r과 라지 r로 나와 있는데 이걸 일단 사인 법칙을 최대한 활용해서 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인 법칙을 근데 쓰려면 오케이, 사인 법칙 쓴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각과 어떤 변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야 하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고 있는 변이 A, B의 길이밖에 없고요. 나머지 변은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B를 알려줬고 이게 다른 변의 길이에도 꽤 많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닮음인 삼각형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점을 자, O라고 하고요. 삼각형 AC, O랑 그리고 삼각형 D, B, O가 닮음이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변의 길이를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AC이기도 해서 AC의 길이가 A라면은 BD의 길이가 2A로 잡힌다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졌을 때는 삼각형에 대해서는 그 다른 문자를 하나 도입해서 최대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문제를 풀 때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의 크기가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최대한 삼각형에서 똑같은 각이 뭐뭐가 있는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한번 다 정보를 얻어내 봅시다. 자, 일단은 이게 평행하다라는 정보 때문에 억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억각의 크기를 먼저 잡을 수 있는 걸 잡아 볼게요. 자,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동그라미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각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냐면, 자, 요 각의 크기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각, 자, 여기를 선생님이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마지막에 사인 제곱 CAB를 곱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굉장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사인 CA의 B의 값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인 법칙을 쓰라라는 힌트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CAB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쓴다면 변의 길이가 어디가 필요하냐면 CB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CB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또 알고 있는 건 닮은 비 1대2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CB의 길이는 3B라고 표현을 하면 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다가 네, AO와 OD의 길이도 C라고 표현할까요? 여기는 네, 1대2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는 네, 사인 각 CAB 분의 3B로 하면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디알의 2배는 삼각형 ABD에서 찾아야 되는데 ABD에서 뭘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위에서 썼던 이 각과 또는 이 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변은 지금 다 다른 삼각형이니까 연관시킬 수가 없고 각을 최대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CAB는 물론 ABD 삼각형의 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발견할 주요 성질은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동그라미와 X로 표시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이 각의 크기가 잘 보세요. 동그라미와 X가 얘랑 합쳐지면 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파이에서 동그라미와 X를 빼면 나오는 각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때 각 CAB가 동그라미와 X로 표현하면 뭐죠? 5 더하기 X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각은 결국 뭐냐면 파이에서 CAB를 빼는 각과 같다는 거죠. 자, 아까 15번에서도 이런 형식의 각을 이용했었습니다. 그거는 아까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합이 파이가 된다를 활용한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비슷하게 파이 빼기 CAB를 이용해 보자 이겁니다.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인 법칙의 각을 누구를 가지고 하냐면 파이 빼기 각 CAB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 문제에서 CAB를 줬잖아요. 최대한 CAB를 활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마주 보는 게 3C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는 게 이 사인의 값은 변환시키면 그냥 그대로 사인 각 CAB와 똑같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냅둔 거였고, 이 상태에서 4 라지알 제곱에서 4 스몰 r 제곱을 빼준다면은 얘네 둘을 제곱해서 빼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인 제곱 각 CAB 분의 3C제곱 마이너스, 다시죠, 9C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이 나오겠군요. 아, 그래서 얘한테 사인 제곱 CAB를 만약에 곱한다면 그것이 51이 나오니까, 자, 얘한테 사인 제곱 각 CAB를 곱한다면 결국 남는 거는 9C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인데 그게 51이군요. 첫 번째 정보 얻어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관건인데요. 우리는 최대한 이 9C제곱과 9B제곱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계속해서 각 CJB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변의 길이가 삼각형들이 세 변의 길이가 다 잡혔거든요. 네,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잡혔고 각 CAB에 대한 정보를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여기 삼각형 CAH를 눈여겨 보십시오.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CAH를 좀 눈여겨 본다면 아직 우리가 안 쓴 정보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게 뭐냐면은 H가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한다는 것을 아직 안 썼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삼각형 CAH를 꺼내 와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여기 길이를 A라고 표현했고 요각의 크기가 결국엔 CAB의 크기와 같아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 주어진 거거든요. 자, 여기를 1대3으로 2를 1대3으로 나눠 갖는다면 여기는 2분의 1이 와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코사인 각 CAH를 안 하고 CAB라고 할게요. 계속 CAB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2A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값도 사실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발상이 시작된 겁니다.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들어갑니다. 갈게요. 자, 그러면 각 CAB와 마주보는 것은 3B니까 9B제곱이 A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배의 2A 곱하기 코사인 각 CAB입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 자리에 2A분의 1을 대입하세요. 그럼 얘는 약분해서 2가 되고요. A제곱 플러스 2만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은 9B제곱이 A제곱 플러스 2와 같다. 똑같은 걸 ABD에서도 쓰세요. 자, ABD에서도 코사인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ABD라는 각이 파이에서 CAB를 뺐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걸로 활용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주보는 거는 3C이고요. 나머지 두 변은 4A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배에 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8A겠고요. 마지막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각 CAB를 곱하면 된다고. 자, 계속 CAB로 접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 다 A에 대한 문자로 표현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4A 제곱 더하기 4에다가 이 자리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대입해야 될까요? 자, 코사인 파이 빼기 각 CAB는 각 CAB랑 똑같진 않고 바꾸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CAB와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대입이 돼요. 자, 그러니까 4A 제곱 플러스 8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9C 제곱이 4A 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C 제곱에서 9B 제곱을 뺐을 때의 값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51이라고.
근데 그 51을 이제 여기서 구했던 4a제곱 플러스 8에서 a제곱 플러스 2를 빼는 것과 같은 식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51은 3a제곱 플러스 6이 돼서, 네, 잠깐만요. 넘어가면 45가 3a 제곱이고요. 따라서 a제곱은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했던 게 뭐였죠? ac의 제곱인데요. 아까 ac를 우리가 a라고 잡았고 답은 그래서 a제곱이고 15가 되겠습니다. 22번을 좀 풀어볼게요. 위치상으로는 22번은 킬러 문제로 나왔어야 되는 문제 배치인데 킬러라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기는 어려웠지만 볼게요. 자,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원칙부터 밝혀가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온다면 제일 먼저 뭘 해보고 싶나요? 양변을 미분해 봐야죠. 자, 그랬을 때 우변에 있는 인테그랄은 t 자리에 x를 대입하면서 밖으로 꺼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g'x가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fx의 식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나타낼 수 있는 건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적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양변에 x의 대가 그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똑같은 숫자를 대입을 해서 0이 되게끔 만드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g0의 값이 0입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가와 나 조건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가조건입니다. gx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2의 값은 5다. 저거는 나중에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할 때 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조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함수의 그 값은 누가 결정하나요? 도함수 g'x가 결정할 건데 g'x가 문제점이 뭐냐면 fx를 모르기 때문에 식을 완전히 구할 수 없다야. 됐죠? 자, 이 g'x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되는 것만 인수분해를 좀 해봤어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함수가, 정확히 말하면 다항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았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이미 다 공부를 해왔거든요. 자,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는 상황은 도함수에서 0이 되는 x값이지만 도함수에서 0이 되는 x값이지만 그 x의 좌우에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않으면 그 값은 그 값이 아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gx라는 함수가 g'x가 지금 0이 되게끔 하는 x는 눈에 보이거든요. 2랑 마이너스 2가 물론 여기서도 0이 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0이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2랑 마이너스 2가 그 값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다항함수의 도함수의 모양이 어떤 형태일 때 그 값을 갖지 않는 x가 됐냐면 바로 그 인수의 짝수 제곱만큼 갖고 있으면 그 x가 0이 되는 x더라도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선생님, 근데 x-2랑 x 플러스 2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모르는 인수가 하나씩 더 갖게 해줘가지고 x-2랑 x 플러스 2에 대해서 제곱 인수를 갖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게 얘가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많이 줘봤자 얘네들한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는 무조건 1차가 남아야 됩니다. 다른 게 제곱이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1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걔에서 그 값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fx니까 절대값을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번은 x-2라는 인수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그 값을 갖지 못하게 해주고 또 한 번은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져가지고 또 그 값을 갖지 못하게 해주면
되겠구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방향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나의 주장은 이겁니다. fx 빼기 a라는 이 식은, 네, 분명히 앞에 기울기는 모르겠으나, 네,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은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는 다항식이 될 거고, 또 앞에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갖는 개수가 다항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x가 절대값 안에서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크다와 작다로 나눠서 해결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2가 2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범위가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은 보통은이 아니라 이때가 아마 그 x보다 작을 때의 범위일 거고, 이때가 그 x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범위가 돼야, 네, 말이 맞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fx 빼기 절대값 fx 빼기 a가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것을 가지고 fx를 추측하는 건데, fx가 1차식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지수를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mx 플러스 n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절대값 fx라는 식은 빼기 a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n분의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기 때문에 mx 플러스 n에다가 빼기 a만 해주면 됩니다. 자, 반대의 범위일 때는 절대값 fx의 부호가 반대로 벗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에다가 마이너스 a를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 두 식을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무슨 걸 만족해야 되냐면 mx 플러스 n-a가,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순서를 반대로 써가지고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크거나 같은 부위일 때가 x-2 인수를 갖게 해야 이 gx라는 도함수에서 x가 2일 때 그 값을 갖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n분의 n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보다 큰 범위일 때 x-2라는 인수를 갖게 만들어 가지고 x는 2에서 그 값을 갖지 않도록 만들자. 근데 2가 더 큰 게 된 거는 2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니까. 결론입니다. 이 식이 m 곱하기 x-2라는 식이 돼야 돼요. 자, m은 왜 묶였냐면은 x-2라는 인수를 아무리 갖게 돼도 어쨌든 간에 기울기 m은 안 바뀌잖아.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mx-2 m이 되고요. 따라서 첫 번째 식입니다. m-a가 마이너스 2m입니다. 두 번째 식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밑에 있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a는 이번에 작을 때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그 값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인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이거지만 얘는 x 플러스 2를 인수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인데 여기서도 또 개수를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이제 간단하게 뭐 빼주는 게 좋겠죠. 지금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m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요, 2n은 0이 됩니다. 따라서 n의 값은 0이에요. 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fx라는 함수는 그냥 mx, 원점을 지나는 mx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온 것도 꽤 많이 온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n의 값도 구했기 때문에 요 n의 값을 다시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은 a의 값도 2m이라는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m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자,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n자리에 0을 대입하고 a자리에 마이너스 2m을 대입하면 첫 번째 m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가 이때는 언제죠? 여기다 n에다 0을 대입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m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 함수가 된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G'X는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4와 그리고 첫 번째 m 곱하기 x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 모양이고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m 곱하기 x 플러스 2를 곱했을 때가 x가 0보다 작을 때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G'X를 전개해서 써보면 이제 m으로 묶었을 때 자,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3차식이 나오고요. 전개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인 G2가 5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X를 부정적분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G'을 이용해서 GX를 부정적분으로 얻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부정적분을 하면 되니까요. 써보겠습니다. 네, 범위는 똑같고요. 대신에 적분상수 C1 붙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적분상수를 없앨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GX는 연속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분을 했었으니까 도함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G0의 값이 아까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함수한테 G0을 0을 대입해보면 C1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분상수는 안 붙어요. 밑에 있는 식 부정적분합니다. 자, 얘도 적분상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C2가.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이기 때문에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는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G2를 구해서 m의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조건인 나 조건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G2는 지금 여기만 범위를 써주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함수값이 나오죠. 대입하세요. 자, 그러면 2를 대입합니다. 4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고요. 자, 요것의 값이 5다. 자, 그래서 여기서 m의 값이 4분의 3이라고 나오고요. 이제 이 m의 값을 가지고 G0에서 G-4를 빼는 것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답이에요, 이제. G0에서 G-4 빼겠습니다. 자, 일단은 G0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0이고요. 마이너스 G-4는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m에다가 4분의 3을 넣는다고 하면은 여기는 앞에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4분의 3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괄호 열고 마이너스 4 대입하세요.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첫 번째 거에 대입했을 때는 4의 세제곱이 되니까 64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28, 그 다음 마이너스 32, 그 다음 플러스 32입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지워지고요.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4분의 3과 3분의 6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약분이 되면은 남는 것은 16만 남아서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30번 문제가만큼 엄청나게 많은 걸 따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냥 한 가지 경우로 쭉 풀리는 것이었고 부정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계산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확통으로 넘어왔습니다. 확통에서는 지금 29번과 30번을 단답형으로 마지막에 빼놨는데요. 앞에 객관식 문제들은 나름 평이했습니다. 뒤에 거인데 30번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29번은 우리가 충분히 배웠던 중복조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30번. 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에 일렬을 나열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가조건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번 이상 나오는 거를 세자면은 얼마나 가지수가 있는가 세봤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가족권은 여사건으로 세는 것도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나조건 갑니다. 이웃한 두 수의 차가 모두 2 이하이다. 자, 그럼 이것도 2 이하란 얘기는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만약에 같다면은 0일 수도 있다. 총 세 가지 경우를 내포하고 있고요. 이것의 여사건이라 하는 것은 두 수의 차가 최대 커봤자 3인데 3이 나올 수 있다. 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도 이렇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자 할 때 만약에 두 조건이 둘 다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편하다면 자, 이 사건을 A라고 그러고 이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교집합 B의 경우의 자, 확률이 아닙니다.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A 교집합 B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해도 괜찮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 여사건이라는 것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걸 구해도 괜찮다. 만약에 근데 이거는 A랑 B라는 사건으로 주어진 게 여사건이 더 편할 때의 얘기예요. 자, 확실하게 A는 여사건이 편해요. 이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B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푼다고 한다면 B의 여사건으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웃하는 두 수의 차가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이거를 부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 이하의 반대다. 부정만 생각해서 3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거 쉬워 보이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왜냐면 모두도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니까 얘를 부정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는 3이다 라는 명제로 바뀌어요. 사건의 이름이. 이건 세기 어렵죠. 네. 선생님이 세보려고 해봤는데 이웃한 두세 차가 적어도 하나가 3이 나온다라는 상황을 세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적어도라는 것을 직접 세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방법은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 지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결국엔 그럼 하나하나 나눠가면서 세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 가와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은 이거죠. 두 수의 차가 3이 나오는 거는 1하고 4가 붙어 있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거밖에 없어요. 두 수의 차가 3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2보다 크게 나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럼 4를 안 뽑고 배열하면 되겠네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2와 3과 다시요. 1, 2, 3만 가지고 뽑아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빼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생각한 게 먼저 1, 2, 3만 가지고 뽑아서 나열한다 그래서 뽑나라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 때문에 1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권에서 1은 무조건 한 번 이상 쓰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1을 뽑지 않고 2와 3만 가지고 뽑았을 때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랑 3만 가지고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쉽죠? 갈게요.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은 다음에 4개를 나열한다. 3파 2사죠. 다음 두 종류예요. 4개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자, 그러면 3의 4제곱에서 2의 4제곱을 빼기 때문에 81에서 16을 뺀 65가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두 번째, 이것만 있진 않지. 왜냐면 아직 4를 안 썼잖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를 썼을 때가 가능한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을 몇 번 쓰느냐를 가지고 나눠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1을 한 번만 쓴다면, 네, 4를 또 한 번만 썼을 때부터 세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4가 아닌 이렇게 해서 네모는 2랑 3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1하고 4는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하고 4를 먼저 붙어 있지 않게끔 배열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1하고 4가 붙어 있지 않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먼저 1하고 4 포함해서 4자리 중에서 1하고 4를 안 칠 수 있는 4C2에서 얘네가 이웃하게 붙어 앉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총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빼주면 이렇게 4C2 빼기 3이 일단은 1하고 4가 붙지 않고 자리를 잡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거기다가 1하고 4가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이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자, 여기까지가 뭘 계산한 거냐면 1하고 4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웃하지 않게요. 자, 연달아서 뒤에다가 이제 네모칸에 있는 애들을 채워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네모칸에 대해서도 2랑 3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순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2파이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여기는 네모에 2하고 3을 배열하는 경우에 씁니다.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6 빼기 3이라서 3이고요. 2파이 2는 4죠. 그래서 24가지가 두 번째 경우의 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자, 아직 마지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을 이렇게 한 번 썼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1을 한 번 쓰는 게 이것만 있나? 또 생각해 봐야 돼. 자, 1을 한 번 쓰면서 4를 두 번 써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1하고 4하고 4하고 최대한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서 네모에는 2, 3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교집합이 절대로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틀리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면서 나눠야 되는데 지금 2번하고 3번에서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2번은 네모 안에서 2랑 3만 집어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4가 두 번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3번에서 4를 두 번 썼을 때를 따로 생각하는 게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의 수와 자, 겹치는 게 없는지 분명히 꼭 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갈게요. 자, 그러면 가능한 게 근데 144가 나오게 되면은 몇 개 없어요. 먼저 144를 배치해야 되는데 가능한 게 1하고 4를 일단 떨어뜨려 놔야 돼요. 이렇게. 4는 붙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면 4를 먼저 이렇게 붙여놓고서 1을 오른쪽에서 1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이거 말고는 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하고 4하고 1하고 붙으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2를 곱하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1, 4, 4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게. 자, 그 다음 네모에다가 2랑 3 중에 선택해서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2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얘는 4예요. 자, 네 번째. 그럼 남은 게 또 뭐 남았냐요? 1을 두 번 쓰고 4를 한 번 쓰는 것만 남았죠? 네. 요거 말고 1을 두 번 쓰고 4를 두 번 쓰는 거는 못해요. 걔는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네모에는 2하고 3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1하고 1하고 네모 띄고 4. 또는 4 띄고 네모 띄고 1, 1. 이렇게 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모에다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니까 여기도 4예요.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65와 24와 4를 더하기 때문에 9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정까지 문제를 다 좀 풀어봤는데요. 많이 다 풀어주진 못했는데 그래도 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틀리기 쉬울 문제들만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잘 공부해보고 이게 첫 여러분의 3학년 모의고사니까 이 첫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피드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반드시 풀어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